시아버지의 두 번째 기일,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사연을 씁니다. 사연 첫 마디에 시아버지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부모님의 기일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기일에 이렇게 절절하고 먹먹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냐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런 시댁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 여행을 다녀온 짧은 기억으로 몇 달을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저희 시아버지도 짧은 인생의 기억 덕분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만한 감동적인 일들이 있어 이 얘기를 통해 그리운 마음도 달랠 겸 여러분에게 감동도 드릴 겸 겸사겸사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으니 천의 고아인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좀 특이한 인연이긴 한데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 시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죠. 지금부터 특이한 저희 가족의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친 모두가 계시지 않아요. 제가 바닥에 발 한 번을 못 대게 늘 업고 다니셨던 저희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까지 남아있는 기억들이 아버지에게 잔뜩 사랑받았던 기억들 뿐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식이었구나. 그리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젊은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기 벅차고 힘드셨나 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제 손을 붙잡고 무작정 외삼촌네 집에 찾아가서 저를 두고 새벽에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어요. 그날 새벽에 누군가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제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다고 생각하면 졸린 눈을 억지로라도 번쩍 떠서 잘 가라는 인사라도 건네볼 걸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두고 떠나신 이후로 저는 외삼촌네 집을 시작으로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어요. 당연히 쉬운 날들이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배부르게 실컷 먹은 거라고는 눈칫밥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왔네요.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예요? 이러다가 나도 우리 애 두고 집 나가게 생겼어. 하여튼 나는 더 이상 쟤를 절대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신 누나가 사고치고 도망가 버린 걸. 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자기도 눈치가 있으면 나가든가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인데,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갈 데가 어딨다고 그래. 안 그래도 다른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맡아줄 사람 없나 물어보고 있으니까 몇 달만 좀 더 참아줘. 당연히 나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남의 자식이 중요하겠어? 외숙모랑 외삼촌이 저 때문에 싸우는 날들이 부쩍 늘어갈 때쯤 저도 이대로라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죠. 그때부터 제 생활력이 극한으로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뭐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밥벌이라도 해야 눈칫밥이라도 얻어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곧잘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겠다 싶어서 죽어라 공부를 했던 건데, 뭐 학원이나 개인 교습 하나 없이도 공부를 곧잘 하니까 또래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부모님이 저희 외삼촌한테 비결이 뭐냐,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냐 물어보셨대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나이 때에 하기 당찬 생각이긴 하지만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서 내가 과외를 해주겠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 성적이 안 오르면 과외비도 안 받겠다.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던 거죠. 제 당찬 태도에 엄마들도 솔깃해서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시켜볼까 했던 거고 그렇게 처음 과외를 시작했는데 귀신같이 제가 가르치자마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애도 좀 봐줄 수 있냐, 우리 애도 좀 봐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제가 과외비라고 받아봤자 그 당시에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도 여러 명을 가르치다 보니 적어도 외숙모네 집에 살면서 눈치 보지 않고 달마다 생활비다 하고 챙겨드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렇게 생활비 명목으로 외삼촌과 외숙모를 좀 떼어드리고 저는 나중에 제가 독립했을 때를 생각해서 학비를 모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곳과는 조금 먼 곳에 떨어져 있던 곳으로 다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거처를 이모댁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생활은 비슷했습니다. 적당히 눈칫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고 제 또래였던 외사촌 과외부터 시작해서 동네 애들의 과외를 해주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며 다녔죠. 그렇게 외삼촌네 큰이모네 작은이모네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됐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전전하던 친척집을 나와 독립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비가 감당되지 않아서 대학교는 1년 다니고 휴학을 하고 또 휴학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과외를 하고 학비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대학도 힘들게 졸업을 했어요. 부모님 지원을 받아가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운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어디냐. 내 환경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렇게 대학교를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들 대학을 졸업하기는 글렀구나 생각했다는데 엄청난 의지력이었죠. 사회에 나가서 뭐라도 하려면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마치자 했었는데 학교 졸업식에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쓸쓸하게 졸업장을 들고 서 있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득바득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졸업식장에서 혼자 오열을 하기도 했더랍니다.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제가 선택한 진로는 학습지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대학 재학 당시 성적이 좋았거든요. 저희 학과 정원이 100명이 넘어가는데도 상위 10%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요.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한 이후에 교직 이수 신청을 해서 사범대가 아니었지만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도전해볼까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립대 기준으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야만 가능했을 정도로 사람은 많고 경쟁은 치열할 때였거든요. 저는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내일은 또 뭘 먹고 사나 걱정했을 때였으니까 오히려 제 학력과 경력을 살려서 학습지 선생님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다며 무슨 학습지 선생이나 하냐고 했지만 오히려 방문교사직이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던 게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 능력도 꽤나 좋고 교원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는 가정교사 선생님이었으니까 학습지 선생님이었지만 여기저기 찾는 곳도 많고 웃돈을 더 줄 테니 따로 개인 교습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사연을 시작하는 앞머리에 남편을 만난 곳이 시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이제야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학습지 교사였던 제가 시댁에서 남편을 처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대강 짐작은 가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당시 시댁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대대로 철강업을 해오던 집안에서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몇 번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유명 기업의 회장님이 되셨고 큰아들인 남편, 둘째 아들, 막내딸 모두 아버님의 회사에서 각자 한 자리씩 맡아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요.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학습지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명한 스타 강사였어요. 어느 날 제가 맡고 있는 학부모 한 분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차를 한잔 하고 가라며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뒤에 수업도 없고 종종 상담을 목적으로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붙잡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웃으면서 학부모를 기다리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니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분 차담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동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선생님, 제가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뭐뭐 철강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분 사모님이 여기가 애가 아직 어리긴 하거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긴 했는데, 선생님도 이런 집에서 개인 교습 많이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들어가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하거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끝내는 애들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엄청 늦은 거지.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여튼 사모님이 선생님 얘기 듣더니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먼저 얘기를 꺼내주셔서 내가 어렵게 만든 자리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애가 아직 6살인데 영어는 기본적인 파닉스는 다 할 줄 아는 상태고 영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어 쪽이 조금 약해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꼬장꼬장한 분이라서 영어는 잘하고 국어는 못한다. 어린애를 어떻게 못 살게 구시는지. 마음 같아서는 화가 안 보이는 대로 유학이라도 보내고 싶다만 여튼 이쪽에서 잘 가르치시는 걸로 꽤나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우리 집에서 입주교사로 일 한번 해보는 거. 당연히 입주교사니까 저희 애 가르치는 동안에는 다른 애들은 케어 안 해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애들 케어 안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저희 쪽에서도 섭섭하지 않도록 금액은 조정해 드릴게요. 선생님 사정도 대강은 알고 있고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탕씩 과일을 띄워도 저 하나 살아갈 생활비 마련하는 게 말 맞다나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입주 가정교사라고 하면 없어도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집값 걱정 없겠다, 식비 걱정 없겠다. 하루에 여러 군데씩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교통비도 절약되고 남은 시간에 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꽤 사는 집에서 입주교사를 한번 드리고 얘가 공부 좀 익숙해졌다 하면 금방 내쫓지도 못하고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봐줘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으니까요. 움직일 때마다 돈이 줄줄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갑이 주둥이가 확 오므려지는 느낌이 들었죠. 뭐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명함을 냉큼 받아들고 인사를 넙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입주 가정교사로 처음 들어가기도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별천지 같은 집은 처음 봐서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한남동이 지금처럼 잘 나갈 때도 아니었고 저도 내로라 하는 집에 수업을 여러 번 가봐서 어지간한 부잣집을 보고 그렇게 기가 죽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별채에 중정에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집은 어디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자마자 몇 명이 달라붙어서 오늘 오시기로 한 가정교사분이시죠? 짐 이리 주세요.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정신없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용하는 별차 같은 공간이 따로 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제가 생전 가본 적 없는 넓은 방 한 칸을 내주면서 이제부터 여기서 주무시고 식사는 편한 시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미리 말씀만 주셔라 하더라고요. 입주 가정부로 들어온 처지지만 하루아침에 바닥에 나앉은 거지에서 공주님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하녀로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괜히 으쓱해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여튼 그렇게 가정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서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야 하는 조카는 그런 부잣집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던 아이라서 오히려 제가 수업을 하는 다른 아이에 비해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시끄럽게 굴지도 않았고 더 얌전하고 집중력 있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는 일 때문에 힘든 일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입주 가정교사라는 특성상 저도 모르게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마주칠 때마다 주눅 들고 기가 죽는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모든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회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를 마주할 때면 조금 더 난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처음 마주했을 때 못 알아보는 결례를 범했거든요. 너무 편안한 인상에 소탈한 옷차림을 하고 계신 아버님이 집에 잠깐 놀러 오신 손님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별채로 돌아가려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 잠시 산책을 하는데 어떤 노신사가 말을 걸기에 몇 마디 맞추어 얘기를 했는데 정말 크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 그렇게 마음 편히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입주 가정교사 한 명 들어왔다고 하더니 아가씨인가 보구만. 보아하니 어디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면서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말이 좋아 입주 가정교사지 둘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고 눈치 받는 일로 따지면 입주 가정부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 일은 잘 맞아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먹고 살던 눈칫밥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도 처음 뵙는 분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주책이다 싶긴 한데요.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면서 공부만 했을 것 같다고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온실 속 잡초처럼 자란 스타일이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제 얘기에 시아버지는 흥미로운 눈을 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중정에 앉아서 종종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또래의 나이 많은 남자랑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정체가 제가 예상하던 대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집에 잠시 방문하신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멀리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뛰어오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땡땡 철강을 물려받을 철강계의 금수저다 뭐다 하는데 집에서는 동생보다 먼저 장가도 들지 못하는 골칫덩어리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즐겁게 얘기를 나누던 노 신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땡땡 기업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버님은 머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밝힐 겨를이 없더라고. 본의 아니게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하구만. 정식으로 인사하지. 아가씨가 일하고 있는 이 집 주인일세. 서구야, 이 아가씨가 얼마나 현명하고 성실한지 너도 아마 얘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다.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더라고. 이 아가씨 얘기를 듣는데 꼭 내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일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묘하더구나. 아가씨만 괜찮으면 부족한 우리 아들이라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말이야.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벌써 노망이라도 나신 거냐면서 아버님을 질질 끌고 가고 저도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제 성실함과 현명함에 반했다는 아버님의 말은 진심인 듯 했습니다. 늘 입주 가정부들과 식사를 함께 했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저를 종종 부르시더라고요. 말만 안 하셨을 뿐이지 누가 봐도 저 아가씨를 내가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놨으니까 미리 얼굴이라도 잘 익혀둬라 선포라도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아버님이 하도 등을 떠미시니까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뭘 그렇게 맨날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귀찮다 표시를 안 하면 적당히를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이 집에 코 제대로 꿰실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니까 다 들어주고 귀찮지 않으니까 귀찮다 표시를 안 하는 거였죠. 언제 들어도 적당히 재밌고 과하게 불편하지 않고 등 떠미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아버님이 열심히 등을 떠미신 덕분인지 저랑 남편이 대화를 하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 생각, 일 생각밖에 없는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은근히 다정한 구석도 있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잘 느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한 젊은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만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 아주버님, 동서, 시누이는 어떻게 입주 가정교사랑 결혼을 할 수 있냐면서 출신이 저렇게 생겼는데 뭐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있겠냐고 처음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이 순탄치 못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든든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도 아닌 아버님이었습니다. 출신 성부를 따져 물을 거면 나부터 따져 물어야 하지 않겠냐? 나도 일찌감치 부모 없이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나도 성공하지 못했으면 너네 말 맞다나 출신이 초라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밑에서 나온 너네는 또 어떻고? 그럼 너네도 초라한 사람이냐? 출신 성분 따져 묻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는 눈을 키워야지. 내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출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따져가면서 살고 있어. 어리석은 것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꼬리를 금방 내렸죠. 저한테는 한없이 따뜻하셨던 시아버지였지만 아니다 싶은 일에는 남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강단 있게 본인 소신을 밀고 나가시는 분이었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마어마했으니 가족들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버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부부였어요. 다른 자식들이랑 다르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적당히 대들 줄 안다나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 성격을 쏙 빼다 닮아서 아버님이 아무리 달래고 설득을 해도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 말로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버틴 거라고 하던데 그런 말에 속을 여자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지라는 든든한 아군을 등에 업고 올린 결혼식은 성대했고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인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남편과 시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가정교사 신분이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리에서 조카들을 가르치고 맏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배워나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게 있었네요. 결혼 전에도 늘 그랬지만 시간이 날 때면 아버님과 중정에 나가서 아버님이 과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남편을 키웠을 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친척집을 전전하던 제 어렸을 적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저희는 가족을 넘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해야 하나요? 허물 없고 격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나이와 관계를 넘어선 대화 상대가 됐습니다. 저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집안 명문대학교 출신인 동서와 시누이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제게 맏며느리인 네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의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며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집에서 본 앨범 속에 들어있던 남편의 어린 시절과 꼭 빼닮은 예쁜 딸이었죠. 아버지가 어릴 적 저한테 해주셨던 것만큼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희 딸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금이야 옥이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렇게 공주님처럼 모셨습니다. 가족 같은 시아버지와 든든한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제가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지만 늘 꿈꾸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이제야 하나 둘씩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왜 항상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행복한 인생만을 즐기는 걸 하늘이 시샘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행복했던 게 이상한 일이고 모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죠.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조카들의 공부를 봐주고 어린 딸을 안고 집안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에게 갑자기 뛰어오시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아유, 지금 사장님께서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저기 대기시켜 놓은 차 타고 바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시는 길에 라디오도 일절 듣지 마시고 핸드폰도 일절 보지 마세요. 아유, 우리 사모님 어쩌면 좋아. 아유, 정말 어쩌면 좋아. 믿기지 않는 소식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품 안에 안고 있는 아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보고 있겠다며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 딸을 품에 받아들었고 저는 뭐 걸쳐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 차림으로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이미 남편의 사고 소식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는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아주버님 동서 시누이에게 연달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죠. 기사님에게 제발 빨리 좀 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고 뒷자리에 앉아 종교도 없는데 덜덜 떨리는 손을 맞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 모레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요. 나홀로 이 세상에 남아 자식을 키워가며 살 자신이 죽어도 없으니까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고 대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요. 어떻게 손을 꽉 쥐고 기도를 했는지 손등에 제 손톱 자국이 시뻘겋게 남을 정도로 기도를 하다 보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아버님과 아주버님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 아버님은 충격에 정신을 잃으셔서 병실로 실려가셨고 저는 수술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으로 오열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시간이 한창 지났는데도 남편은 나오지 않더군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스스로 달래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을 한참 넘겨 수술실 밖으로 나온 것은 흰 천이 머리끝까지 덮여있는 싸늘한 남편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의료진들 뿐이었어요. 늘 가슴팍에 머리를 묻은 채 따뜻하게 팔로 감싸 안아주던 남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저를 더 이상 안아주지 못하더군요. 벌써 20년도 더 넘은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나 되세요? 남편이 지병이라도 있었다면, 단순히 병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라면 최소한 이제 곧 남편이 떠나겠구나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동에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순식간에 빠르게 변했습니다. 승계 1순위였던 남편의 사망으로 저 역시 집안에서 가족들이 잘 보여야 하는 대상에서 아버님만 계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맏며느리, 언제 이 집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여자,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된 거였죠. 매일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저는 저를 놔두고 집을 나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집에 홀로 남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저 막막한 마음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손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 지금은 이 나이를 먹고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저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늘 저를 남편 없는 집에 어떻게든 눌러 앉아 보려는, 어떻게든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친정도 어디 비빌 데 하나 없는 저였기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외삼촌네 집에 얹혀 살던 그때 말입니다. 제가 이 집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아버님은 그럴 필요 없다, 괜찮다 하셨지만 이 집에는 아버님만 계셨던 게 아니었고 이제는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줄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딸아이를 지켜주면서 키우기 위해서는 시댁 식구들이 눈치를 주더라도 뻔뻔하게 알박기를 하고 버티고 있어야만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본인이 저를 더 안쓰러워하고 챙겨주는 것이 가족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까봐 늘 경계하시면서 저와 제 딸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눈치는 좀 보이더라도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님이 부쩍 기력이 빠져가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늘 그랬듯이 종종 중정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맏며느리인 제가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묻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게 정정하시던 아버님도 세월을 피해 가실 수는 없으시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날들이 많아졌고 잔병치레가 많아져서 남들 다 걸리는 가벼운 감기에 걸리더라도 며칠을 알아누워 방에서 꼼짝도 못하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한 번의 끔찍하게 괴로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의 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면 시아버지의 병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찾아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도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흔들리고 깎이고 단단해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암의 전이 수준이 깊고 아버님의 연세 때문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하는 건 몸에 큰 무리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말 정도였어요. 많이 발전했죠.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 정말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고모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너네 가족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집에 발붙이고 있을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잘못되시면 나가야 하는 거야? 난 엄마랑 둘이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가 왜 이 집에서 나가겠어? 이 집은 할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 집이기도 하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나갈 일이 뭐 있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김 박사님 말씀 들었지? 할아버지한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너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 안 나? 원래 같으면 네가 다 크고 어른이 돼서 그 사랑을 갚아도 모자랄 텐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넌 더 짧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드려야 하는 거야. 알겠지? 딸이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평소에 저희 딸이 시댁 식구들에게 나쁜 소리를 들었을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딸에게 덤덤하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감싸주는 아버님과 남편이 없는 이상 정말 딸아이의 말대로 우리가 이 집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아득바득 더 버텨봐야지라는 생각보다 딸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시아버님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후회를 남기지 않고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저는 100% 시댁 돈으로 생활했던 게 아니라 다시 학습지 교사 일을 나갔어요. 제 딸에게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돈만 타서 쓰면서 생활하는 것보단 제 힘으로 한 푼이라도 벌어야 저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집안 며느리로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 죽고 나서 집안에서 팽당한 거다. 벌써 그 집안에서 맏며느리부터 잘라내려고 저렇게 밖으로 일을 내보내면서 돌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희 딸은 고모나 작은 엄마는 매일 집에만 있는데 출퇴근하는 엄마가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딸을 두고 제가 잠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 틈이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와 더 열심히 잘 살아볼까 궁리해도 모자란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저의 일도 오로지 아버님의 병수발을 위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속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최소한의 것들만 던져주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딸이 하교하고 나면 할아버지의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일까지 관두고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아버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갚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명이 쓰러져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아버님, 기억나세요? 애기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나서 저 진짜 죽어버릴까 생각했었어요. 아버님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찬장에 수면제 가득 처방받아 놔서 놔뒀던 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찬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맞나 고민했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그 모습 보시고 그때부터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시면 저 좋아한다고 찹쌀 도너츠 사오시질 않나. 제가 방에서 몰래 술 마시고 있으면 다음날 괜히 라면 당기신다고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자고 들어오시고. 아버님 제가 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았죠?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것도 미안하셔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죽지 말라고 하고 챙겨주시고 있었던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발 가지 마세요. 아버님도 저 두고 가시면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요? 정신이 없어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시는 아버님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 손을 닦아드리다가 손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버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 다 떠나보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그렇게 아버님 손을 붙잡고 까무룩 잠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새벽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자리에 누워 계셔야 할 아버님이 한 손으로는 제 손을 붙잡고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정말로 멀쩡하실 때처럼 꼿꼿하게 침상에 앉으셔서 저랑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고 계신 거였어요. 정말 가지 말라는 내 얘기를 들으셨구나.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지신 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차올라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 큰딸 놓고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손녀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이제 다 힘들다 지치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따라오거라. 내가 우리 큰딸 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딸처럼 더 예뻐해 줄 테니까.
아버님, 아버님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저 두고 어디 가실 거 아니죠, 아버님? 나 죽고 나면 어떤 남자가 널 찾아갈 거다. 너 살아있는 동안 큰 도움을 줄 사람이니 잊지 말고 따라가거라. 정말 꿈 같은 대화였죠. 몇 시간 전까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저한테 알 수 없는 얘기를 남기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싶더라고요. 얘기를 마친 아버님은 날씨가 춥다며 창문을 꽉 닫아달라 말씀하시고 직접 이불을 덮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반짝하고 정신이 돌아오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끌어다가 정신을 차리신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뭐 일을 한다, 애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병실을 비우지 않고 옆에 붙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이에 장례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안 그래도 찬밥 신세였던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없지, 시아버지도 안 계시지. 이 집과의 연결고리란 연결고리는 다 끊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재산 분쟁으로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리를 피울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딸아이와 아버님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최대한 그런 시끄러운 집안의 사정이 저승까지 들리지 않게끔 막는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새벽까지 아버님 빈소를 지키고 있어 저도 잠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 새벽에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살아생전에 지시받은 것들이 있어 해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씀 나누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잠시 제 차로 이동하시죠. 순간 이 사람을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건가 멈칫했지만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고 제가 사는데 큰 도움을 줄 사람이니 잘 따라가는 그 얘기요. 그 얘기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펑 하고 떠올라서 저는 홀린 듯이 아버님의 빈소를 찾아온 처음 보는 그 남자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남자는 누가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을 잔뜩 경계를 하더니 차를 장례식장 뒤편에 외진 곳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눈을 꼭 감고 명함을 받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혀 있는 이름은 아버님에게서 몇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회장님께서 투병 생활 시작하시면서 재산 처분에 대한 논의를 저랑 같이 하셨고 유언장을 몇 번이나 고치셨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오로지 자기 아버지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도하는 놈들밖에 없다면서 저런 속빈 강정들에게 회사를 맡겨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때도 늘 회사 걱정뿐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사모님 걱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집에서 힘이나 제대로 쓸 수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사모님의 힘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 아버님은 정말로 가시기 전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울컥하더라고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넨 변호사는 들고 온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내고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버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지분부터 시작해서 집, 땅, 주식, 경영권에 대한 것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유산을 이미 제 명의로 정리해 놓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제 딸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셨던 거죠. 유언장뿐만 아니라 저에게만 남기신 짧은 편지도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과부가 되어도 죽지 않고 제 딸을 키우며 살아줘서 고맙다는 얘기,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이 집안을 등지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될 때까지도 자분손을 놓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형제들끼리 얼마나 큰 재산 분쟁을 시작할지 미리 다 내다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불필요한 분쟁에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돌려준다는 내용과 유산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고문 변호사까지 함께 남기니 분쟁을 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아버님의 변호사를 통해 나머지 일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조언까지 남겨주셨던 거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보다 더 많은 양의 몫을 저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였으니까요. 변호사의 덧붙여진 설명을 들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부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과 많은 의논을 하셨고 이 유언장 내용은 이번 주 내로 형제들한테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 그 전에 본인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에 비하면 너무 과분한 아버님의 선물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신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호사님과 그 새벽에 차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유언장이 발표되고 변호사님과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식들은 거품을 물고 저를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꽃뱀 같은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재산을 싹 다 돌려준 거냐.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재산 문제가 얽히니 앞뒤 가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아주버님, 아가씨,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진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지금 제가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뺏기 힘든 것들인지, 아버님이 제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귀한 것들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면 저한테 절대 함부로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못하실 텐데요. 변호사님, 아주버님 쪽 로펌에서 재산 유류분 청구 관련해서 소장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모님. 승소 확률도 낮을 뿐더러 그쪽 로펌에서 재판 결과 뒤집으려고 판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져서 더 이상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확률도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님, 우리도 더 이상 아버지 유산을 다시 분배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들이 일궈낸 결과예요.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꼴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경영권만큼은 우리 형제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제 부탁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터무니없는 승소 확률을 들은 아주버님도 결국 모든 것을 체념했다는 듯이 저에게 경영권이라도 본인이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국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딸아이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집안이 일궈온 경영권을 손대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었기에 저와 딸아이 앞으로 받은 주식과 이사의 권한으로 경영권을 아주버님께 승계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은 유하게 저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 일이 있었던지도 아버님의 두 번째 기일을 챙기기 위해 아직도 조금은 불편한 사이인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곧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떠나간 쓸쓸한 집을 지키면서도 제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남편과 아버님과 함께했던 짧은 결혼 생활, 긴 시댁 생활이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장에 있는 꽃들이 지고 녹음이 짙어지고 있네요. 늘 저기서 본인이 심으신 꽃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저에게 꽃말에 얽힌 얘기를 설명해 주시던 아버님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제 마음이 닿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고 싶네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저 이 집에서 아버님 손녀랑 좋은 추억 쌓아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아버님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주신다는 그 얘기 저 잊지 않았어요. 그때는 날이 덥다고 타박하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하시냐고 구박하지도 않고 또 예전처럼 저 살던 얘기, 아버님 살던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잘 지내봐요. 저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볼게요. 저 얼마나 잘 살아갈지 아버님 큰딸과 손녀가 얼마나 예쁘게 하루하루 늙어가는지 위에서 지켜봐 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우체국에서 일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임신이라는 것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9살 나는데요. 그 때문인지 시댁에서는 아이 재촉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과 클리닉에도 다녀왔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체국에 자주 우편물을 보내러 왔었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라 직원 언니들이 주먹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수군거리기도 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남편이 하는 일을 듣고 나신다면 다들 크게 웃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사촌 오빠가 그랬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을 듣고 그 무거운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리는 바람에 큰어머니에게 등짝을 3개 맞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돌연변이라 한복에 좀처럼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느질 연습을 시키셨는데 그 재능을 한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맞춤 정장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이랍니다. 직원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유명한 뮤지컬의 주인공들이 입는 옷이나 유명한 연예인들과 기업 임원들의 정장을 책임지고 있을 만큼 솜씨가 좋답니다. 커다란 몸으로 어찌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우체국에서 자주 마주친 것이 전부였던 남편과 제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고마운 오지랖 덕분이었죠. 당시 만나던 남자가 정말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였거든요. 진짜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의 말들이 다 농담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특단의 조치로 살던 집도 이사하고 연락처도 다 차단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하는 우체국으로 찾아와서 제가 마치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나서서 주는 바람에 덕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 되어가니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판을 짓자는 생각으로 그 쓰레기를 만났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던 거죠. 쓰레기가 험한 말을 쏟아내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데 정말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나타나서는 단번에 제압을 하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 안 들립니까? 서너 새끼가 돼서 힘자랑할 것이 없어서 여자한테 이럽니까? 이 새끼 뭐야? 이거 안 놔? 말 곱게 하십시오. 팔이 붙어있고 싶거든. 발악을 하는 전 남친을 무참히 힘으로 누른 남편 덕분에 그 쓰레기는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남기고 도망쳤죠. 고마움에 제가 밥을 샀고 남편이 그 뒤에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왔답니다. 저희 결혼은 시작부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자랐거든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두 분은 제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남편을 소개했었죠.
하지만 두 분은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우체국에 다니는 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가게를 하고 있는 남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앞에 두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두 분이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저 인사만 하고 갈 뿐이었지만 묵묵하고 우직한 모습이 큰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큰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설득에 결국 넘어가셨고요. 저희는 정말 이 고비가 시작이자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자신의 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막상 인사를 가니 반응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처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혹시나 못마땅해 하시면 어떻게 하나 긴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예뻐하실 정도였죠.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다 들어왔을까? 큰 녀석이 결혼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가씨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저 녀석이 일만 죽어라 했지 연애는 도통 관심이 없었거든. 오죽하면 내가 여자가 싫은가 싶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하고 고운 아가씨를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오다니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듣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딱 두 사람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제 쪽을 힐끔 보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쁜 시선으로 말이죠. 마치 사람을 품평하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은 기본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시선은 제게 고정된 상태로 말이죠. 남편의 막내 동생인 아가씨와 손이 아래 동서였습니다. 큰오빠는 어떻게 막내 동생보다 어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양심도 없지. 나이 차이가 어때서 두 사람이 서로 잘 맞고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지. 별 트집을 다 잡고 그래. 말이 그렇다고. 솔직히 한두 살도 아니고 반올림하면 띠동갑이야. 누가 나이 차이를 반올림을 해. 시비 걸 생각 아니면 그만 입 다물어. 아가씨는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돌렸죠. 큰어머니께서 제가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서와 아가씨랑 잘 지낼 수 있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덕담을 해주시며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동안에도 동서와 아가씨는 자신들 세상에 빠져서는 자꾸만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에 얼룩이라도 졌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두 사람의 그런 행동은 시어머니에게도 거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모셔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군거리기나 하고, 아유. 아니, 형님이 너무 귀여우셔서요. 아주버님께 어떻게 이런 귀여운 형님을 데려왔나.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나이는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무슨 옷이, 원래 그렇게 입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 온다고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너는 철딱서니 없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말 가려서 하지 못해?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 제가 조금 애늙은이 같은 구석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입은 옷은 아닌데 아가씨한텐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중에 오빠한테 한 소리 해야겠어요. 오빠가 제 생일에 선물로 준 옷이거든요. 아니, 뭐 옷이 이상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오빠는 우리가 옷 해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면서 치사하게? 아가씨는 급 당황한 얼굴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남편은 딱히 미동 없이 여유롭게 앉아있을 뿐 대꾸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아가씨에게 한 소리를 하시고는 식사를 하러 들어가자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식사 시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면서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덜어 제 앞에 놔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냐고 놀라시더니 활짝 웃으셨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는 앉아있으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정리라도 돕겠다고 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동서가 제 곁에 슬쩍 다가와 섰어요. 그러고 보니 저랑 7살 차이가 나네요. 말은 어떻게 서로 편하게 해야 하는 걸로 할까요? 나는 형님 소리 들어가며 존대 듣는 것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놓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동서는 이미 말을 반쯤 놓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 동서와 아가씨의 나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형님 동서라는 차이가 있는데 너무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 많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맏며느리의 형님인데 서로 존대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아, 나한테 존대를 듣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형님 소리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형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호칭이고요. 앞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존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더군요. 곧바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끼신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이 서로 부르기 애매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니 서로 간에 존대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딱 제가 동서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죠. 동서는 불만투성이인 얼굴로 알겠다고는 대답했지만 제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줄곧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면서 태어난 척 했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기로 했으니까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상대방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꿈인 사람이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는 손쉽게 해결됐고요. 남편은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고, 저 역시 남편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웨딩 로드를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축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스몰 웨딩으로 준비를 했고 우리는 충분히 만족했답니다. 양가 어른들께서도 처음에는 불만이셨지만 막상 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했죠. 저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시기도 딱 패션 위크라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패션이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눈을 빛내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져서 신혼여행의 절반은 패션쇼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답니다. 주변에서는 서운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다른 사촌들과 다르게 유럽이 처음이기도 했고 오히려 패션쇼를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더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족들의 선물을 어떤 것으로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동서와 아가씨 선물이 가장 고민이었죠. 그냥 면세점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래도 선물은 마음인데 어울리는 것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마주칠 사이인데 기분이 좋을 만한 선물하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저는 한창 고민한 끝에 아가씨에게는 미니백을, 동서에게는 선글라스를 사주기로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에게 잘 어울릴 만한 것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큰어머니 댁에 가져갈 선물도 물론 준비했지만 워낙 유럽을 옆집 다니듯이 다니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크게 챙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며 가며 독특해 보이는 것들로 사촌들 선물을 골랐죠.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사촌들은 제 선물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왔냐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큰어머니께서는 그날 저녁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 텃세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게다가 동서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다며. 같은 며느리들끼리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알겠지? 네, 잘 지낼게요, 큰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알아서 영민하게 잘 지낼 텐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 설득에 넘어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신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다음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도 아가씨도 다 와 있더군요. 저녁만 먹고 일어나기로 한 저희는 선물을 건넸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가방이 마음에 쏙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왕 유럽까지 가셨는데 좀 괜찮은 걸로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름도 없는 브랜드 같은데 손이 좀 작으신 건지 참. 동서 말처럼 제 손이 큰 편은 아니에요. 간도 좀 작고요. 그래도 그만큼 알찬 편이랍니다. 어머니, 이게 아직 국내에 들어온 브랜드는 아닌데 지인이 살짝 알려주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라고. 동서 말처럼 고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가 사다 준 건데. 나야 고맙지. 시어머니께서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에 솔깃하신 모양인지 처음 드렸을 때보다 활짝 핀 얼굴을 하셨어요. 반면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 들어봤자 아니겠냐고 중얼거렸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가씨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니백? 어디 브랜드인데요? 아, 나도 엄마처럼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이가 아가씨 좋아하는 브랜드 있다고 말해줘서 거기서 평소 잘 들고 다니실 것 같은 것으로 골랐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이가 아가씨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추천해줬거든요. 오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아가씨는 남편을 흘겨보더니 선물 상자를 열고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란 사람이 나보다도 남편을 모르는 걸까 싶었죠.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는 대회가 있다면 단연코 1등할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아가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더니 웅얼거리듯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갔죠.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동선 달랐습니다. 동서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 제 선물은 나중에 보겠다고 말하고는 발로 슬쩍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기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풀어볼 줄은 알았는데 그냥 발로 밀어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첫날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형님? 어머님께서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방에 들어가 보려고요. 형님이 우리 집 입맛을 어떻게 한다고요? 괜히 들어가서 방해만 되지 말고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며느리인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라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구경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형님 편하시라고 권했을 뿐인데 말꼬리까지 잡아서 예의까지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 선물 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는 저런 저가 브랜드 선글라스 안 써요. 사람이 싸 보여서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물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순간 동서의 말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죠. 물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첫날부터 동서와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를 노려보며 인상을 썼죠.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이 상황이 뭐야? 아직 저희 주방이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형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저 때문에 서운하신 모양이죠. 동서는 얼굴 표정을 싹 바꾸더니 방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을 포장해서 말했어요. 참 태세 전환도 빠르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은 시어머니께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됐다. 다 들었어. 나 이거 어려도 분명 형님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선물을 받았으면 좋든 싫든 혼자만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네 너도 나이가 많아도 동서야. 윗사람인데 그런 것 하나 따끔하게 한 소리를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 어머님,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동서의 말을 자르고 시어머니께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서가 저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죠. 시어머님께서는 서로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가족들끼리 기다리니 빨리 준비를 마무리하자고 하셨답니다. 그이는 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몇 번 도시락을 싼 적이 있는데 매번 아무거나라고 말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뭐든 잘 먹어서 그래. 가리는 것도 없고 아마 큰애가 해주면 뭐든지 다 잘 먹을 거다. 저는 분위기를 맞춰보려고 남편의 식성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도시락도 만들었냐고 하셨죠. 그렇게 동서와의 일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텃세와 무시는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동서가 단체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 속에는 동서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단체 카톡방인가 싶어 달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대소사 날짜를 다 적어줬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뭐 그냥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불렀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폭풍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작년 여기 바다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진짜 완벽했죠? 사람도 없고.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먹었던 바베큐 진짜 끝내줬죠? 와인은 또 어떻고요? 나 와인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잖아요? 바베큐에 와인이라니 좋았겠네요. 제가 보내드린 와인 어땠어요? 언니는 그런 와인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작년 가족여행 사진을 줄줄이 올리면서 뭐가 좋았고 또 가보고 싶고 등등의 내용으로 아주 도배가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두 사람이 올리는 사진을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카톡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사이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 가족들끼리 여름 휴가 갔었거든. 재수 씨 시집 오고 나서부터 여름 휴가는 가족들끼리 맞춰서 다녀왔거든. 사이판도 재수 씨가 가자고 해서 갔었고. 그럼 올해도 가족 여행으로 갈 계획이겠죠? 혹시 어머님이나 서방님한테 따로 들은 계획은 없어요? 딱히 얘기 들은 건 없는데 이번에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까?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단체 카톡방에서 여름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초대를 했나 보다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이번 휴가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겠는지에 관한 대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리에 참 가보고 싶었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여름에 쉬러 가기에는 발리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늘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발리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아가씨도 제 말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카톡을 놓쳤나 싶어서 다시 7월과 8월의 발리는 정말 아름답고 날씨가 좋아서 여행으로 가는 게 제격이라고 들었다고 다시 보냈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 카톡은 무시를 한 채 자기들 둘이서만 신나게 얘기를 하더군요. 순간 저는 왜 동서가 저를 초대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저를 배제시켜 보겠다는 심보죠. 무슨 여고생들도 아니고 이런 걸로 사람을 유치하게 따돌리고 싶어 하다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어차피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면 둘이서 신나게 놀아라 하는 생각으로 카톡을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순식간에 100개가 쌓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자 동서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우체국 업무 시간에 개인 전화 받을 수 없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단체 카톡방 안 보셨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답이 없으시잖아요.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요. 그냥 아가씨랑 동서 두 분이서 추억팔이나 하시면서 얘기하시기에 그냥 나왔죠. 무슨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올해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형님은 가족여행 빠지시게요? 가족여행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갈 건지 정하셨어요? 여름에 발리가 그렇게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 적당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까 단체 카톡방에 올렸던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그런 곳을 왜 가냐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 이전에 가족여행으로 발리를 갔었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물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형님, 발리 같은 곳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 가면 뭐가 좋겠어요? 이왕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여행인데 기억에 남을 만한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보면 작년에 간 곳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아닌가요? 거긴 형님은 사진을 보고 눈치 못 채셨죠? 거기 프라이빗 비치였어요. 형님 프라이빗 비치가 뭔지는 아시죠? 동서의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싸우자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울컥 올라오는 화를 누르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 대답했죠. 동서는 신이 나서 친정아버지 지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곳이라 딱 우리 가족들끼리만 놀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서 동선의 친정이 해외에 사업체를 둔 어마어마한 부호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인가 싶어 살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발리라니 사람들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서 휴식이 되겠어요? 형님 무안하실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정도도 눈치 못 채고 했던 말 또 하시더니만 적당히 하셔야지. 그런 의도가 있었는 줄은 몰랐네요. 워낙 아가씨랑 둘이서만 얘기를 나누기에 못 본 줄 알고 얘기 꺼냈더니만. 하긴 고등학생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돌리면서 하하호호 할 나이들은 아니다. 그렇죠? 제 말에 전곡을 찔린 것인지 동서는 잠시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제를 돌리려는 듯 어디로 갈지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카톡을 확인하라는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둘이서 나누는 얘기들을 읽어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전혀 생각도 못할 내용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갔던 프라이빗 비치 올해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필두로 동서가 스위스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평범한 가정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계획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급기야 아가씨는 크루즈를 빌려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저는 여름 휴가가 한 달씩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큰언니, 진짜 나이에 비해 엄청 고지식하네. 이왕 가는 가족여행 화끈하게 가면 좋잖아요. 아가씨가 이해해요. 형님은 우체국 일도 있으니까 휴가 날짜 빼기가 어렵겠죠. 아직도 우체국을 다닌다고? 왜?
큰오빠 수입이면 식구 먹고 살기에 넘칠 텐데. 차라리 그만두고 큰오빠 일 옆에서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두 분이 굳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족 여행지로 갈 만한 곳이나 정하죠. 저는 마치 제가 불쌍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말을 딱 끊어버리자 아가씨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다 대고 또 말을 얹으면 길게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별 반응이 없자 단체 카톡방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때마침 점심시간도 끝나기에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에도 단체 카톡방으로 제 핸드폰은 시끄러웠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퇴근길에 읽어보니 아주 난리더군요. 제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길길이 뛰는 것으로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일정이고 장소고 다 정하더라고요. 저야 뭐 그 편이 더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그렇게 정한 가족 여행은 동서 친정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스위스의 별장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처음인데 정말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마치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풍경에 저절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게다가 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자신들이 알아서 휴가를 보낸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오붓하게 주변 산책도 다니고 관광지 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은 온 가족들이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자며 모여들었어요. 구워주는 고기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지 얘기를 나누었고요. 식사가 끝날 때쯤 동서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형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이런 곳에 처음 와보셨을 텐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스위스 정말 아름답네요. 책에서나 볼 법한 풍경들이었어요. 저야 늘 보던 것들이라 새로운 줄 모르겠던데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래도 형님이 즐겁게 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동서 말에 살짝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는지 움찔하더군요. 저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남편의 무릎에 얹어 토닥였습니다. 동서는 그런 남편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몇 번이나 와본 곳이라서 좀 망설여지기는 했는데 어머님께서 여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왔어요. 재작년에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았지.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더라고. 내가 둘째 며느리 덕분에 호강했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너무 좋죠.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고는 피곤하다 하시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뒤를 남편과 서방님이 따라 들어갔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동서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죠? 스위스에 왔다고 해서 다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별장이 좀 특별하거든요. 저 아니었음 형님 꿈에서도 못 볼 곳들이니까 많이 보고 가세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네. 동서 꿈에서도 못 볼 곳이라니요. 제 말이 틀렸어요? 형님이 무슨 수로 스위스를 오겠어요. 가족 여행이니까 올 수 있었죠. 과거에도 힘들었겠지만 앞으로도 올 일이 있겠어요, 형님이? 제가 이곳에 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 동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동서 덕분에 편안하게 즐기다가 돌아가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발언은 선을 넘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행복한 기분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동서는 여전히 비아냥대기 바빴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무슨 선을 넘었는데요, 형님?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으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선을 넘다니요. 어디가 사실이라는 겁니까, 재수 씨?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제 어깨에 얇은 쇼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동서는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당황했죠. 그 때문인지 횡설수설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돌렸어요. 어디서부터 남편이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식사 내내 동서에게 화가 나 있던 남편은 그런 동서의 말을 깨끗하게 무시하고는 제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동서에게 진이 빠진 상태라 남편의 말에 동조했죠. 돌아갈 준비를 마친 남편과 저는 마지막 밤인데 그냥 보내기 아쉽다며 와인을 좀 더 하고 자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을 불러 부탁하기도 미안해서 직접 식당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식당에는 아가씨와 동서가 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방금 일도 있고 그래서 좀 껄끄럽긴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언니 와인 마시게요? 네, 그이랑 와인 한 잔씩 하고 잘까 해서요. 오늘이 마지막 휴가기도 하고요.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와인 냉장고에서 한 병을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로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나 싶었죠. 형님 수준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 다른 것들은 손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나 드세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수준?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손댈 생각하지 말라니.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해요? 형님 말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언제 형님들을 도둑이라고 했어요? 와인이 뭔지도 모를 텐데 비싸 보인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가져가지 말고 그냥 딱 형님 수준에 맞는 걸로 들고 가라고 했을 뿐인데 형님이 비싼 와인 마신다고 해서 뭐 알겠어요? 그냥 술이면 다 똑같이 보일 텐데. 동서, 말 가려서 해요. 손이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대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죠. 동서처럼 돈 많은 집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안 가르치나 봐요. 동서는 제 말이 우습게 느껴졌는지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혹시나 어른들이 나오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것이었겠죠.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는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자세로 말이죠. 이봐요, 형님. 그쪽이나 나는 태생이 달라. 기본적 상식?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말을 올려? 여기 있는 와인들이 싸구려 와인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줄 알아? 형님 월급으로도 못 살 만큼 고급 와인들이 가득이야. 그러고 보니 딱 형님이랑 나 사이 같네. 싸구려 와인바 출신과 고급 와인. 안 그래요? 큰언니 놀래겠다. 그만해요. 취했나 봐. 동서는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제 속을 긁었어요.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식당으로 들어오셨죠.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는 어머니께 필요하신 것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에 먹은 것이 탈이 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화제를 찾으셨어요. 비상약을 챙겨왔던 저는 금방 방에서 약을 가져와 시어머니께 드렸죠. 남편은 왜 빈손으로 오냐고 물었지만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냥 자자는 말만 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저는 동서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시댁에 모이는 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서는 아가씨와 둘이서 계속 수군거렸지만 저는 무시로 일관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동서에게서 저녁을 함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연락이라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동서 임신 축하라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셋째가 생겼다고 말이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아이 소식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 역시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죠. 약속 당일 내비를 따라 남편과 함께 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하면 몇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난 곳이었죠. 동서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태어났으면 해서 그이랑 준비했어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해 오셔요. 앉으세요. 동서는 종이 가방 안을 슬쩍 바라보고는 아래에 내려두고는 발로 쓱 밀더군요. 기분은 나빴지만 서방님께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셋째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덕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가 줄줄이 들어왔어요. 음식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술 작품이 접시에 담겨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딱 맞는 표현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식사에 집중을 하는데 동서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은 마음도 불편하실 텐데 뭘 선물까지 사오셨어요? 제가 불편할 일이 뭐가 있어서요.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건 축복받을 일인데요. 형님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기회가 많을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다리면 오히려 안 찾아온다고 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들리겠죠. 어머님께서 재촉하시는 소리가 듣기 싫기는 하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기는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말처럼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저도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다 죄송하네요. 기다리는 쪽은 소식도 없는데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찾아오는 집도 있으니. 그만해요. 좋은 날 모였는데 왜 그래요? 큰오빠도 있는데. 동서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지는 것을 느낀 아가씨가 눈치 빠르게 중재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접시만 노려보고 있었죠. 서방님께서도 적당히 하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더라고요. 냉랭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또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형님, 식사는 어떠셨어요? 입에 맞으셨어요? 네, 잘 먹었어요. 왜 예약이 꽉 차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 예약이 그렇게 많아요? 저야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서 그 정도인 줄 몰랐네요. 여기 오너가 친정 아버지 후배시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편하게 모여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로 했는데 형님께 괜히 부담드렸네요. 부담은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서 덕분에. 저는 다음에는 제가 자주 가는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죠. 다른 가족들도 친목도모 차원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자주 모이는 곳도 좋지만 형님께서 권하시는 곳에서 보는 건 좀 걸리네요.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그렇잖아요. 형님 부모님 잃고 큰 댁에서 더부살이 하셨다면서요. 그럼 가시는 곳이라고 해봤자 동네 식당 정도가 전부일 텐데 그런 자리에서 가족 모임 갖기에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만해, 여보. 형수님께 무슨 말이 그래? 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건데 형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와보시죠? 아닌 척 하셔도 형님 하시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없이 산 사람들은 원래 이런 곳에서 다들 들통 나거든요. 정말 못 들어주겠네, 동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빠르게 남편이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을 동서의 얼굴에 끼얹었죠.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남편은 천천히 냅킨에 물기를 닦고는 서방님을 향해 다가갔어요. 아가씨는 큰일 났다고 중얼거리며 잽싸게 일어나 남편의 팔을 붙들었죠. 큰오빠, 정신 차려. 여기서 지금 뭐 하려고? 사람들 몰려오는 소리 안 들려? 맨정신이니까 이거 놔. 그러니 좀 말려봐요. 이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오빠 한 번 화나면 주변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아가씨를 가볍게 옆으로 밀고는 서방님의 멱살을 대뜸 잡더니 이를 악물고 눈을 마주했죠.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과거 전 남친을 상대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까지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동서는 냅킨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입만 벌리고 있었죠. 바보 같은 새끼. 겨우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와? 좋은 대학 다 무슨 소용이야?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고.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형, 이거는 좀 놓고. 내가 얘기할게. 두 번 다시는 형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형. 두 번 다시? 그런 거 없어. 당장 저 여자랑 정리해. 양육권, 친권 싹 다 가져오고 저 여자랑 이혼하라고 새끼야.
남편의 큰 소리에 가족들은 일동 얼음이 된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당사자인 서방님과 동서는 헛것을 들은 사람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먼저 정신을 차린 쪽은 동서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뭔데 저희대로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동생 결혼 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나, 아주버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너 같은 거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주둥아리 다물어. 싹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전에. 아니, 뭘 얘기하시겠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끄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남편은 서방님 멱살을 놓더니 동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이 동서에게 힘이라도 쓸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뛰어들 생각으로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는 듯이 크게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니 폰을 꺼내서는 사진 하나를 찾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니 양심을 어디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S호텔이라고 하면 기억이 좀 나실라나? 아니면 H호텔 쪽이 더 빠른가? 형, 이게 무슨 사진? 이게 누구야? 아, 이거 작은 언니 아니야? 아가씨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더니 사진첩을 훑어보더니 경악에 찬 얼굴을 하고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호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됐죠. 남편은 아가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너무나도 쉽게 가져오더니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뱃속에 들어있다는 아기 내 동생의 아이는 맞아? 내가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시기가 2달 전이거든. 형,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아, 좀 알아듣게 말해봐. 네가 그렇게 바쁘게 출장 다니고 있을 때 저 여자는 호스트바를 오가면서 아주 흥청망청 즐기고 있더라. 외부 미팅이 있어서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주 양쪽에 남자 끼고 호텔 드나들던데 거기 들어가는 유흥비는 친정에서 다 가져오나 보지? 이 녀석이 모를 정도면? 여보,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여보랑 아이들 두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아주버님 호스트바라니요. 그리고 호텔은 다른 일로 간 거야. 여보, 진짜라니까? 그럼 이 사진은 뭔데요? 호텔 앞에서 어린 남자 둘이랑 이런 흉측한 상황을 만든 건 뭐냐고요? 아가씨가 대뜸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진 하나를 찾더니 동서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사진에는 동서가 어린 남자 둘을 양 옆에 하나씩 끼고는 뜨겁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속이 거북할 정도였어요. 동서는 이런 사진까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인지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뺏으려고 덤볐지만 서방님이 끼어들면서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죠. 당신 이게 사실이야? 아니,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여보, 아니야. 아, 진짜 호스트바를 다닌 것도 맞는데, 진짜 저 사진은 기억이 없어. 술에 취했었나 봐.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 절대 안 했어. 믿어줘. 서방님은 비틀거리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서방님을 부축해서 나갔죠. 동서가 허겁지겁 서방님께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서방님은 자꾸만 매달리는 동서를 강하게 밀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욕을 퍼붓더니 갑자기 배를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꾀병이라고 말하며 제게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싶어 동서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정말 동서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고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동서의 친정 식구 중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시어머니께 모든 일을 고백하시고는 이혼을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으로 간 동서는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알아누우셨고요. 동서의 친정에서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찾아왔지만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죠. 동서는 마음이 급했는지 제게까지 전화가 와서는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형님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제가 그동안 형님께 막 했던 거 다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제발 아주버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아주버님만 괜찮다 하시면 우리 그이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형님. 동서 참 뻔뻔하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서도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는 동서를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동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는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추측하시는 대로예요. 동서가 끝까지 합의는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됐죠. 아직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말한 것처럼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저의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가족들이 빨리 잊고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